국회도 속이고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한 방식으로 이 목표를 잡은 거 아닌가. 별도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원칙대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가 개입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하면 개선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결국은 시민이 부여한 인사 권한을 투기 세력에게 사실 넘겨버린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그냥 배신감을 느낀다 이 정도로 책임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습니까? 성과는 내 공로고 불법 행위는 모르는 일이고 상상을 초월한 이익은 예측할 수 없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고통에 공감한다면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난 18일 탄중이가 의결한 2030 NDC는 4억 3,660만 톤입니다. IPCC 공고 기준과 비교하면 7,500만 톤을 초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파리협정 목표인 1.5도씨를 지키지 못합니다. 명백한 파리협정 위반 아닙니까? 기준 연도가 총 배출량이면 목표 연도로 해외 배출 저감까지를 포함해서 순 배출량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온실가스를 더 많이 줄이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국회에서 35% 기준을 잡았는데 결국은 국회도 속이고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한 방식으로 이 목표를 잡은 거 아닌가. 지금 이제 짓고 있거나 최근에 시작한 석탄 발전소가 있는데 이 7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2050년까지 계속 운영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어디 정도에 폐쇄한다는 겁니까? 숙박국이나 내륙 습지나 이런 것을 비롯해 이걸 또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정부는 신공항을 짓겠다고 계속 하면서 오히려 흡수원을 파괴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장관님, 고용 안정을 바라는 분들은 죄인이 아니죠. 누구나 고용이 안정되고 생활이 안정되기를 바라죠. 그리고 고용 안정,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 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또 표를 주셨을 거고요. 저는 정의당 의원인데 민주당 정부의 장관님께 계속해서 공약을 지켜라라고 말하는 이 상황도 우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중기부 지난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부 1357과 산하 공공기관 고객센터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직접 관계가 있고 노무도 급한 유사한 운영 방식이 존재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에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 정규직 직고용하라고 해도 지금 지금 기술 보증 전환한 것도 자회사 정규직 전환한 거거든요. 근데 자회사 전환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 월급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1년, 2년마다 간판이 바뀌어서 고용이 불안한 그거 고용 안정 하나 쟁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원칙대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은행 하청콜센터 회사의 직원 컴퓨터에는 저렇게 모든 직원들의 응대 콜수를 올려놓고 직원들 간에도 경쟁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이 평균 35분, 휴식 시간이 단 1분도 없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은행이 다른 하청보다 콜수 차이가 난다고 닥달하면서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보고받겠다고 저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불법 파견입니다. 또 경쟁 하청업체 간 총점을 수시로 공개해서 업체 간 과다 경쟁을 계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은행들은 자기들은 책임 없다고 지금 손 놓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관리감독 책임을 갖고 있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시고 실제적으로 노동부가 개입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하면 노동부에 협조 요청을 하셔서 개선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왜 이 1조 8천억 규모의 대장동 사업, 아파트 분양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계획 제안서에 보니까 아파트 분양 사업을 원칙으로 제안했어요. 근데 왜 택지 사업으로 제안하게 됐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네. 이 사업 자체가 아파트 분양 사업까지 하는 1조 8천을 기준으로 하면은 5,500을 다 인정해도 25% 그리고 그냥 1,800만 이야기할 땐 10%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 전체 이익 중에 말하자면 75%에서 90%가 민간으로 넘어갔다. 바로 이것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사님께서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서 이거라도 얼마냐?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주고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서 이거라도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지도자는 인사권을 통해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시민의 편이 아니라 투기 세력 편에 한몸이 됐던 것은 제 그렇게 책임이죠. 함으로써 네. 지금 이제 이 대장동 사업이 최대 민간 특혜 사업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된 건 아니죠. 결국은 시민이 부여한 인사 권한을 투기 세력에게 사실 넘겨버린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그냥 배신감을 느낀다 이 정도로 책임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습니까? 아빠 찬스로 6년 만에 50억을 퇴직금으로 받는 청년과 현장 실습장이 삶의 마지막이 된 여수 특성화고 청소년 노동자,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평등과 차별의 굴레를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더 나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정당 간에 후보 간에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할 대선의 시간이 이렇게 허비되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지 정치인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하지만 대장동 의혹 사건은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열리는 이 국감에 시민들이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책임자 누구입니까? 개발 사업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인 저가 맞지요. 근데 어떻게 하나의 사업에서 발생한 일인데 성과는 내 공로고 불법 행위는 모르는 일이고 상상을 초월한 이익은 예측할 수 없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시민들이 느낄 박탈감에 대해서 지휘 책임자로서 책임감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근데 지사께서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공공이익 5천여억 원에 달했다는 점을 방패로 삼고 계시는데 대장동에는 공익 환수 사업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없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율은 낮고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았고 임대주택은 내팽개친 민간업자 최대 이익만을 보장한 특혜 사업으로 귀결이 됐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이런 방식의 도시개발은 안 된다. 반성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낱낱이 보여줬습니다. 법조계,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 기득권 세력들이 돈을 위해서 뭉친 무한 이익 추구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H 투기 사건에 의해서 시민들은 또 한 번 좌절하고 분노하고 공분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는 명명백백 밝히고 응당한 처벌해야 합니다.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도시개발을 하는 모든 지역이 더 이상 투기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공개발의 이익은 반드시 공공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사께서도 수사에 최선 다해서 협조해 주시고 공공개발의 원칙 재정립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십시오.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해서 부족한 거 맞습니다. 제가 그걸 다 돌파하고 100% 환수했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그건 제 역량 부족으로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국민들께는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아빠 찬스로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을 31살에 50억을 받고 누구는 뭐 30몇 살에 그 특별 분양 받아가지고 무슨 8억씩 남기고 이게 우리 청년들에게 엄청난 좌절을 준다는 것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민간 개발업자들이 개발 이익 갖지 못하도록 정말 그 제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거 같이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들 가운데에서는 최초로 공식적으로 이 탈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곳이고 여기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기본적으로 그 가족의 몫으로 되어 있었고 그 가족들이 돌보다 힘들거나 지쳐서 더 이상 돌봄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할 때 그 장애인을 시설에 보내면 정부는 그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장애인 복지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었죠. 근데 이 탈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그 가족들한테만 내맡기는 게 아니라 사회가 나서서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겠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이고 이게 바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이행하는 당사국으로서의 필요한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정책 기조를 기재부가 제대로 지원했는가라고 점검해보면 사실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 대책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는데 기억하세요? 네네. 그 핵심 정책 중에 두 가지가 바로 방과후 활동 서비스 그리고 주간 활동 서비스였습니다. 당시 발표된 목표가
방과후 활동 서비스는 19년에 4,000명을 시작으로 22년까지는 22,000명까지 지원하겠다. 주간 활동 서비스는 19년에 1,500명에서 22년에는 17,000명까지 지원하겠다. 이런 목표였어요. 안타깝게도 실제로 달성된 성과는 목표에 비해서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정부의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규모는 10,000명이고요. 주간 활동 서비스 역시 9,0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등록 발달 장애인 수는 24만 명이거든요. 사실 애초에 목표도 턱없이 작았지만 그나마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기재부에서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부처 요구안에 비해서 무려 650억 정도의 예산을 삭감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기재부가 예산 삭감을 할 때 그 내적인 논리가 없이 그냥 막 삭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적인 논리가 과연 발달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이 사회적 돌봄 체계의 필요성보다 더 강력하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체계 사실 다 중단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롯이 이 돌봄 부담이 가정에 집중됐고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발달장애 가진 시민들, 가족들, 친족 살해, 자살 이런 사건들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고통에 공감한다면 오롯이 이 학교에서 분담하던 돌봄이 가정으로 집중되니까 가정을 돕는 방책을 좀 우리가 빨리 만들어야겠다. 이런 방식으로 그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전히 복지 서비스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탈시설 지원법이나 또 제가 발의했던 24시간 활동지원법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어요. 국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응당, 탈시설이라고 하는 구조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저는 우리 정부 들어와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돌봄과 지금 이와 같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대폭 늘렸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 지금 들어보면은 현저하게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장애인 돌봄에 관련된 아까 예산이 좀 충실하게 뒷받침되도록 저희 기재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